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오늘은 생방송 117번째, 생방대담은 5번째 시간이고요. 한용섭 대담 시리즈는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용섭 박사님과 오늘은 임영갑 교수님, 양욱 교수님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조직본부 산하에 있는 한반도 미래번영특별위원회에 안보전략분과위원회 소속 국방 전문가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들을 모시고 차기 정부의 국가안보, 국방 구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뢰받는 국민군대, 윤석열 대한민국 국가안보 국방 구상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손님 인사 잠깐 드릴 텐데요. 한용섭 전 국방부 부총장님,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운데 계신 제 왼쪽에 계신 임명갑 예비역 소장님이시고 네트워크 중심전 박사님이시면서 아주대 정보통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임명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욱 군사전략학 박사님이시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신 양욱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욱입니다. 오늘도 대담 진행은 한용섭 박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오늘도 역시 보조 MC로서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질문 그리고 댓글 올리시는 내용 중에서 함께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용섭 박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그 튼튼한 국방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튼튼한 국방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우게 된 그 배경이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양욱 박사님. 예, 일단은 지금 사실은 뭐 튼튼한 국방 혹은 뭐 이렇게 뭐 강한 국방 이런 얘기들은 거의 모든 정권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현재 그 문재인 정권에서도 뭐 강한 국방이라는 얘기들을 자주 해왔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말로만 강하고 말로만 튼튼하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어떤 그 외부의 압박 혹은 이런 그 지금 뭐 최근 여러분 보시다시피 북한의 무려 7차례 미사일 도발 이런 위기 속에서 과연 얼만큼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우리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을지, 그래서 단단하게 정말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 국제사회 속에서 교류와 교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국가인데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저러한 어설픈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또 우리가 계속 부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본질적으로 국방의 본질을 찾아서 하는 여러 표현 중에서 아마도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듣기 편한 튼튼한이라는 단어를 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5년간, 짧게는 한 3년간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걸 위협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도발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무대응이라든지 무책임, 무감각으로 인해서 국민의 산불이 초래됐다. 불안, 불신, 불만이 초래됐는데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고 한국이 정말 그 위협을 위협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군대가 튼튼한 국방을 보여줘야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임 장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현 정권이 국방을 너무나 무너뜨리고 나약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국방을 그야말로 튼튼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76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군인법무 규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가 위기 상태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는 국방을 든든히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뭐 하여튼 뭐 국방이라는 것이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국방 정책의 출발점이 외부 위협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북한은 뭐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고 또 최근에 그 미사일 각종 미사일을 다 개발해 가지고 핵 탄두를 탑재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힘을 통한 평화,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사드 추가 배치 등 예. 그러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후보는 그것이 북한의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예.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 대해서 어떻게 하면 힘을 통한 억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꾸 그 여당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었던 누구냐, 우리 이전 사령관의 발언을 계속 이제 반복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 오바마 시절에 왔었던 주한미군 사령관,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브룩스. 브룩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냐, 그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를 봐야 되는데, 즉 뭐냐면 그때 당시 야당이든 현재 여당이 사드 배치 안 된다고 계속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들여오고 나니까 추가 배치 니들 할 거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얘기는 뭐였냐면, 자, 일단 현재 들어온 것만 갖고 기존에 있는 패트리어트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했을 때는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이거 갖고 들어오는 거를 갖다 배치하는 거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해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되려요 뭐냐면요, 작년에 보면은요, 그 인태사령관 그 아킬라노 장군이 이제 아킬라노 장군을 우리 국방위원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핵 위협에 관해서 얘기를 나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태사령관이 상황에 따라서 한국의 사드가 추가 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미 작년 7월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그때 가 있던 그 사람들 중에, 국방위 위원들 중에 여당 의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하게 한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게 누군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자꾸 기만을 하는 거죠. 이 위협 자체가요, 사실은 이게 이번 1월 시험 발사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나게 커다란 위협들이 있는데요. 보면은요, 자, 일단 시험 발사는 7번 발사 중에 시험 발사가 4건이고, 그 다음에 검열 발사, 검수 발사가 3건입니다. 시험 발사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쏘는 거. 극초음속 미사일 2번 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순항 미사일 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 방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거기다 나머지 한 번 제일 마지막이 아니군요. 1월 27일 발사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 소위 핵 탄두를 탑재하고 전술핵을 탑재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KN-23의 개량형. 근데 얘를 그냥 쏜 게 아니라 알섬이라고 옛날 표적으로 쓰는 섬 위에서 공중 폭발을 시켰어요. 즉 뭐냐면 핵을 넣고 공중 폭발을 시켜서 최대 피해를 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쐈던 거리가 190km입니다. 이 190km 의미가 뭐냐면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190km예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이 현 정부는 그저 유감스럽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심지어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해외 여러 국가들이 와가지고 와서 유엔 사회에서 규탄을 하는데 우리만 싹 빠져요. 이게 과연 나라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드 추가 배치라고 하는 게 꼭 사드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이 이렇게 조금 더 이 뭐라고 그럴까 좀 진화한 적의 미사일들, 우리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스커드만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들 이제 미사일들이 이제 풀업 기동이라는 게 돼서 사거리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굉장히 정교화됐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조금 더 뛰어난 시스템을 먼저 갖춰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심을 주자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무슨 미국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전쟁을 부추긴다. 이거는 나라를 지키겠다면 나라를 버리겠다, 그 다음에 적 앞에 무릎 꿇고 굴종하겠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양욱 박사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사드라는 것은 몇 년 전에 우리가 국내에 도입할 적에 사실 중국이 엄청나게 방해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위력적인 방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지금 아까 브룩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우리 양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듯이 이게 굉장히 정교한 무기 체계고 이것은 또 고고도 다층 방어 체계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 결코 공격을 위한 그런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것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국가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이런 위력적인 무기 체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서 오면 정확하게 서울에 떨어지는 거리인데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말자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은 뭐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들이 위협에 노출되기 전에 벌써 그 위협을 감지를 하고 예견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이 뭐냐면은 북한이 그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방어형 무기 체계를 다 갖춰놔야 되는데, 북한이 공격용 무기를 무수하게 많이 개발해서 지금 시험도 하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위 체계마저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양욱 박사님,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능력을 최근까지 많이 팔로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핵과 미사일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옛날처럼 이제 우리 북한이 핵무기가 없을 때는 보복적 억제가 중요하고, 북한이 만약 남침해 오면은 이제 미국의 억제력을 활용해서 이게 전쟁을 억제하는 게 보복적 억제가 이제 통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단 1분 내에 우리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거부적 억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거부적 억제의 중요한 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공격 징후가 보일 때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지금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라는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전략군 휘하에 이 미사일 부대들
지금 한 10여 개 여단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상태로 지금 저희가 내비둘 때는 거의 20여 개 이상 정도로 증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기 체계 문제인데요. 우리 과거에 이제 북한 미사일은 스커드, 노동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북한이 이거 버리고 있습니다. 즉 KN-23, 24,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극초음속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구형 미사일들을 전부 치워버리고 소위 풀업 기동이 가능한 신형 미사일, 차세대 탄도 미사일 이런 걸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나 이스칸데르 계열들, 이 KN-23 계열들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랫폼도 다양해졌어요. 기존에 차량에서 쏘는 것도 있지만 궤도로 된 거에서 쏘는 것도 있고요. 자, 열차에서 쏘는 것도 보여줬고요. 자, 심지어 얼마 전에는 잠수함에서까지 쐈습니다, 이걸.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계열들을 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다가 핵까지 탑재를 할 수 있다. 즉, 이제 핵 탑재할 수 있는 형은 조금 개량된 형으로 좀 큰 미사일 형태이긴 한데, 이 전술핵을 탑재해가지고 공격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뭐 서울에 떨어졌을 경우는 뭐 예전에 무슨 20몇 방 얘기 나왔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수치고 거의 그 유동인구를 감안했을 때는 100만 정도의 희생자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쵸, 맞습니다. 이제 낙진 피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은 뭐냐 하면은 맞기 전에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킬체인 혹은 이제 선제 타격,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이것을 마치 무슨 우리가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개념은 저는 이렇게 비유하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뭐냐 하면요, 되게 나쁜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총을 꺼내가지고 해서 상대방을 쏘려고 합니다. 근데 총을 쏴서 쏘려고 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총을 꺼내는 단계가 있고, 장전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단계가 있을 거고, 손가락을 건 다음에 힘을 주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요, 적이 총을 꺼내가지고 해서 방아쇠 손가락을 건 다음에 우리를 겨누고 손가락에 힘을 주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총을 꺼내서 상대방을 쏴서 제압한다. 이게 바로 이 킬체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동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을 꺼내서 장전하고 하는 이런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뭐 한미 정찰 자산을 전부 동원해서 딱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러한 움직임들을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직전의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타격 수단들로 이 적의 선제 공격을 막아야 된다. 이게 이렇지 않으면은 그 피해를 국민이 다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선제 타격이라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가서 뭐 선제적으로 때린다, 이렇게 좀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어를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선제 타격이란 말이 그렇게 싫고, 그 다음에 일부 정치 세력이 이걸 자꾸 악용을 하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긴급 억제 타격이라든가 좀 다양한 그런 용어를 좀 순화를 하면서도 이걸 강조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과거 우리 정권에서 이제 이걸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요, 거부적 억제에 해당하는 것이 두 단계입니다. 즉 킬체인과 KAMD. 즉 킬체인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선제로 해가지고 뭐 넘어오게 막고, 그 다음에 날라오더라도 이것을 미사일 요격으로 해가지고 해서 막고, 이제 요게 두 가지였고, 그 다음에 거의 플러스 하나, 아마 2016년경에 발표됐던 KMPR, 즉 이제 대량 보복, 예, 응징 보복을 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응징적 억제인 거죠, 그렇죠? 응징해서 억제한다는 건데, 이미 핵 때려 맞은 다음에 응징해봐야 사실은 실익이 상당 부분 없는 것이고요. 좋은 사람은 못 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응징적 억제가 거부적 억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응징 수단이 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요, 그 KMPR 쪽, 우리 과거에 했던 KMPR 쪽을 현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 되게 희석시켜서 킬체인과 KMPR을 합쳐가지고 그냥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보고대를 갔는데 두 가지밖에 안 남겨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냐 하면, 소위 과거 킬체인이라고 부르던 이 소위 긴급업체 타격이라든가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 역량을 하여튼 이게 제일 먼저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단 그것과 이 뭐라 그럴까 이 KAMD 미사일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응징 보복에 관한 상당 부분은 미국의 핵 억제, 핵 응징에 맡겨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면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소위가 우리가 KMPR이라고 부르던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있는 소위 전략 그 핵무기를 다루는 이 스트라이크 커맨드와 교류를 해가면서 소위 핵 공격 계획을 같이 한미가 같이 세워서 목표 설정을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핵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어떻게 타겟을 뭘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어떤 길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과거 3축 이 소위 핵 3축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막는 북핵 대응의 3축 체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의미 있게 부활을 시켜야 된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무슨 남북 무슨 군사 합의니 뭐니 하면서 이것들을 다 축소를 시키고 의미를 희석시켜 놨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시급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세부적인 양 박사님 설명하신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냥 단지 선제 타격이라는 것만 갖고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의 용어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국가의 그렇죠.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은 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권투선수 2명이 서 있다가 한 사람이 선방을 맞았어요. 이거 선제 공격입니다. 이거는. 맞았을 때 다운되면은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하물며 전쟁이라서는 국가 생존에 관련 존망 지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 때리겠다. 그거를 방아쇠를 당길 수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윤 후보의 그런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 지도자로서 제대로 위기의식과 무엇을 언제 결심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걔들이 방아쇠를 당기느냐 안 당기느냐 이것을 어떻게 네가 파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무식한 질문을 그쪽에서 자꾸 하는데 한미 연합 자산으로 정보 자산으로 충분히 이것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사일을 북한이 7발을 쐈는데 그것을 그럼 왜 미리 뭐 안 보고 있느냐 미리 왜 쏜다고 이런 걸 안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고도의 국가 군사적 전략입니다. 그걸 미리 캐치해서 공표를 하거나 하면은 적이 우리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서울 상공을 향해서 날아왔다면 우리 국가의 대응 체계 무기들이 발사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고도의 국가 전략이니까 우리가 차치하고 충분히 북한의 의도와 타격 시점을 인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며칠 날 공격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은 우리 한반도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한미 연합 정밀 정보 자산에 의해서 늘 읽혀지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 잠깐 보고 이제 보면 금방 두 분 이제 양 박사님하고 이제 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은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선제 타격을 징후를 잘못 읽어서 만약에 잘못 공격이 됐을 때에는 그것이 이제 전쟁을 도발하는 전쟁 범죄자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좌파 쪽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아까 말씀 중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핵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다 극초음속까지 1초 만에 서울로 날아와 버리는 이런 미사일에 말씀하셨던 위에서 다탄두로 터져버리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최소 지금 뭐 20만이지만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들어보면 100만에서 나중에까지 다 생각하면 300만 그 이상을 최소한 우리가 보는데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얘기들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그렇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더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 좌파들이 자꾸 그 얘기하면 야 그거 뭐 타격 타면은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국민들은 쉽게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할 비밀 보완은 하셔야겠지만 어느 부분에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해가지고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국력이 일본보다 훨씬 우세했죠. 우세했는데 그 미국이 사실은 방심하고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미국을 이제 진주만을 먼저 공격하는 징후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때에 미국이 미리 사전에 이걸 탐지해가지고 공격을 했더라면은 2차 대전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기에서 이제 정보의 실패도 있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었을 때는 북한이 이게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공격하려고 딱 이 준비를 하는 순간에 미국이나 한국이 한미동맹이 탐지를 해가지고 선제 타격할 능력이 있다 했을 때는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래 해가지고 정말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은 공격조차도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 그 선제 타격이라는 어떤 경고도 안 주고 있으면은 북한이 그 전쟁 옵션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핵 인질 상태에서 지금 북한의 핵 인질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중인데 국가 지도자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면은 북한이 정말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억제시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 방위 내지 우리 국가 안보를 생각해가지고 미리미리 그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주권 국가로서의 그 책임을 완전히 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방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이 이제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그렇게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최근 한 몇 년간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고 정말 비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는 그 북한이 핵미사일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미국 국방부나 한국 국방부가 그 강력한 대처 능력을 길러야 된다, 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방어적 수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쟁을 부추긴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하고 뭐 또 외국에서 그 신진 전문가들이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뭐 우리 전문가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비핵화의 시기가 이미 상당 부분 좀 지나갔다. 너무도 많이 흘러갔다. 되려 지금 이제 이번 1월에 북한의 1년의 발사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야, 그간 뭐 소위 말해서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해 놓고 엄청나게 개발하고 엄청나게 쌓아놨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되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결국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안보 비용이 되겠지만
이것조차 없을 때는 자신들의 정권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뭐 사실은 뭐 약간은 이해라기보다는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리비아의 경우라든가 혹은 우크라이나 지금 사실은 뭐 어찌 보면은 핵을 다 반납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걸 봤을 때 자 이미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뭐 소위 최소한 핵 무장국이다 라는 외양을 갖춘 북한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동인을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비핵화 못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북한에게 안보 이익이 아니라 안보 비용이라고 인식이 돼서 감당 못할 안보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수단일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단계를 가야 될 텐데, 자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무기 체계다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무기 체계다 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는 단거리의 전술핵, 즉 왜냐하면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해 파괴 범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되려 선제 공격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되려 이게 전략핵일 경우는 한반도에서 못 씁니다. 왜냐하면 낙진 피해 자기들 다 받을 텐데요. 자, 중국에도 그렇죠. 중국에도 피해가 가고. 자, 이제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ICBM 사거리 긴 것들은 다 제해야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허용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오해 없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무기 갖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략핵, 엄청난 파괴를 가진 전략핵에다가 단거리밖에 못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북한 입장에서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자꾸 이 북한에 갖고 있는 보유량과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서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사용해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접근들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이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없애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무작정 야 우리가 돈 싸질러 줄게, 뭐 너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뭐냐면 김정은으로 상징이 되는 소위 그들의 기득권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가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고, 뭐 솔직히 뭐 맨날 무슨 뭐 경제가 어려우니 뭐니 인민들에게 뭐 미안하다고 하니 해도 관심 없습니다. 여기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전향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제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과거에 이제 햇볕 정책을 했는데, 햇볕 정책도 따뜻하면 기어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사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퍼주기만 해도 물량 공급 지원 이런 걸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고, 뭐 얼마 전에는 GP 11개를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딱 찍은 것만 11개를 우리가 파괴시키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 지도자의 그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국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자로서의 그 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전쟁이라는 것은 이 경제력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뭐 공격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경제력, 전쟁 지속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전 세계 어느 군사 전문가도 다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뭐 그들이 선제 공격을 해갖고 한두 방은 얻어맞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혀 뭐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데, 여기 우리 질질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현 정부가 특히 더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뭐 별걸 다 해주는 그런 양상이 돼서 그야말로 국방이 무너진, 우리 국민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진짜 국가 지도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은 벙어리가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양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제 한마디로 개무시 전략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마음대로 계속 만들려면, 왜냐면 그 핵무기라는 것은 최근에도 핵무기 보유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핵무기 사용 금지 협정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또 그냥 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한테 의존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너가 엉뚱한 짓을 하면 그것을 하기 직전에 너를 손봐주겠다. 그게 바로 그 선제 타격, 우리 지금 윤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능력을 갖춰 나가면서 공개적으로는 아예 개무시 전략을 해버리면 이거 안 통하네? 그들이 이런 뭐랄까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조금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요, 사실은 이 핵 무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화자가 무기 체계들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거리 계열들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지만은 중장거리 이상, 그러니까 MRBM 이상, 그러니까 중단거리, 중장거리, 그 대륙간 탄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에 더 가깝고, 사실 더더욱더 제가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를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 니들 핵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여기서 이제 배제시켜버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은, 그러니까 이게 두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엄청나게 무기체계 늘려나간 다음에 미국과 우리 핵군축 협상할 건데 이런 식의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제 작년 그 북한의 그 어떤 이 행위들 보면 이제 뭐 당중앙이 그 정치국 회의들 같은 내용들, 뭐 8기 뭐 3차 뭐 8기 6차 뭐 이런 회의들 내용들 보고 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전에 얘기했었던 소위 그 뭐 이렇게 뭐 대화 이런 것들 이제 다 접어놓고, 이제 8기 3차에서는 작년 얘기할 때는 우리 뭔가 있는데 일단 발표 안 해 하면서 가만히 뭐 니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어 그러면서 올해부터 이제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적대적으로 나가겠다. 이제 상대방이 적대적으로 나가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종전선언. 그러니까 이게 소위 정의용 장관이 얘기하자 그러면 블링컨이 도망간대요. 예? 와서 북한 얘기하고 해가지고서 야 이거 뭔가 막아야지 얘기는 안 하고 와서 계속 종전선언, 앵무새처럼 종전선언. 이 미 국무부의 프레스 릴리스를 보고 있으면요, 미 국무부의 그 뭐라고 그럴까, 시참말로 빠침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뭐냐면 당장 1월 5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이 양국 그 국방장관, 그러니까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과 우리 외교장관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자,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뭐 했다, 뭐 비난하고 이제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양국 장관은 한국의 한반도의 에버래스팅 피스, 뭐 영원한 평화를 논의를 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의용이는 단 한마디도 비난을 안 하고 블링컨만 얘기하고 와서 종전선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5년간 문제가 뭐냐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국한테만 맡기고 우리는 비핵화는 전혀 뭐 무시를 하고는 북한이 요구한 외부 위협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제거해달라. 그래서 외부 위협만 제거해주고 대북한 적대시 정책만 제거해주면은
비핵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두 가지만 이제 하고 뭐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지만은 운전대는 이제 김정은한테 맡겨놓고 대리 운전하고 있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든 뭐 안 하든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꿈만 꾸고 있다가 갑자기 개성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갑자기 끼어나가지고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자가 더 정의롭다고 이런 뭐 무슨 근데 그 그런 전장터에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전장터에서 자기는 안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마 학생운동할 때 그 제로탄 쏟아지는 뭐 그거 그 옛날 학생 때 데모할 때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제로탄하고 뭐 미사일하고 같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그 평화의 꿈만 꾸고 있다가 지금 이 형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김정은이가 노리던 바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1대1로 겨룰 수 있는 북미 대결 상태를 만들면은 이제 그 남한 정부, 자기들이 말하는 남조선 정부는 완전히 이제 이류급으로 김여정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김여정을 거쳐가지고 김정은한테 오도록이 만드는 그런 구조를 김정은이가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수록 사실은 김정은의 게임에 말려든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는 정말로 북한 핵 문제가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만 미룰 게 아니라 우리도 당당하게 참여해가지고 북한이 비핵을 얼마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적인 지원을 정책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김정은한테 걸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여당 후보는 뭐 스냅백 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스냅백은 뭐지? 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뭐 그게 네. 뭐 이 사람들은 뭐 그 저기 미국식인들하고 안 된다 하는데 왜 그거는 또 미국이 낸 개념 그대로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신진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스냅백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공약으로 내버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뭐 그 스냅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억지로 정말 힘들게 만드는 국제 제재를 해놓은 것을 갖다가 미리 하여튼 해주고 야 살짝 풀어준 다음에 얘들 만약에 제대로 안 해? 그럼 다시 돌려놓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이 스냅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 UN 대북 제재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실 UN 대북 제재가 먹히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조금 먹히는 건데 자 우리 예전에 무슨 막 2011년 막 13년 막 핵실험할 때부터 하나씩 부과를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좀 아픈 이게 된 것이 2017년 이후라고 저는 봅니다. 육체 실험 이후고 이때 이제 이 안보리 대북 제재들이 보면은 이전까지는 그냥 부과만 하고 확인 의무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너 정말 이제는 제대로 했어? 뭐 요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봐. 니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못 챙겼어요. 못 챙겼는데 2017년 이후에 이런 걸 이제 챙기면서 이제 사실은 국가들이 막 안 내고 버티다가 이제 내는 국가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내는 국가들이 생긴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겨우 조금 먹히려고 하는데 이거 다시 뒤로 물려놓는다? 난리 나는 겁니다. 게다가 다시 돌려놓는다. 스냅백 해가지고 돌려놓는다라고 하려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들이요 사실은 우리 편이라고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국가들이고 기본적으로는 특히나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갖는 것이 북한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이런 사례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이 미사일 발사 차량들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요 이거 중국도 못 쓰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들 들어가는 강제들 이런 것들 전부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거의 확실합니다. 루트는 중국이다. 이게
뭐 암묵적이든 아니면 뒷거래든 뭐든 간에 이게 양국 간에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접근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접근은 뭐냐 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소위 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한을 활용을 해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 뭐냐면 견제해야 될 대상이 미국도 당연히 있지만은 일본, 한국도 솔직히 좀 위험하거든요. 자, 북한이 난리치면은 일단 미국에 기대면서 한일은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에게 북한 핵무장을 유지하게 하고 여기가 난리치면 난리칠수록 중국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중 경쟁 체제에서.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신냉전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뭐 미중 패권 갈등이 무슨 뭐 이게 이렇게 안 될 거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 대북 제재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고 유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그냥 제재를 한 유엔에서 하자고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제재를 하지 않는, 그리고 수없이 양보해주고 그다음에 물량 지원해주고 이런 식의 현 정부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돌아온 게 뭐냐 그러면 얘들은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사이버 테러하고 이렇게 그들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온 건 이렇게 의도 터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스냅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엔이 주관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동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후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냅백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략이 사실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남북 대화가 한창일 때 북한의 김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남조선에 무슨 전략가가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김정은이는 전략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핵화가 이 선대 요원인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남조선하고 미국하고 이 연합훈련을 해대가지고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 없으면은 우리가 핵무기 가질 필요가 뭐 있느냐? 핵무기 가진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뭐 그것만 제거해주면은 뭐 비핵화 할 것처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걸 믿은 우리가 잘못인데, 예를 들면은 중국이 왜 북한한테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핵무기를 자꾸 만들도록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미중 관계가 이제 완전 패권경쟁 시대로 들어가니까 중국이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김정은하고 트럼프나 바이든하고 대결을 붙이면은 자기들은 뭐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렇죠. 그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그 국력을 소진시키고 외교국을 소진시키고 또 비용을 내게 만들고 그다음 한미간을 이간시키고, 한미간 이간시키기 위해서 김영철이를 협상대표로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비둘기파 매파를 그렇게 이간시키는 공작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철이가. 그래서 북한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이거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했는데 한국에 무슨 전략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대로 한국은 아무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뭐 이거 없애주라 하면 그거 없애주려고 전 세계를 뛰어댕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핵미사일 위험만 더 커지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평화적으로 얻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또 얼버무리고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뭐 종전선언 이런 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종전선언도 북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이 미북 회담 혹은 이렇게 이 현 정부가 나선 결과가 눈에 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강제 철거. 강제 철거 당한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폭파죠, 완전히. 예. 뭐 누가 어떤 예. 그런 게 좀 폭탄으로 뭐 공격 안 했다고 그 다행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죠. 그 어느 사람입니까? 송영기. 그 송영길. 예,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그 자이언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양홍님 의견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반일을 해주니 중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국은 알아서 일본을 방어해주니 뭐 이렇게 올릴 정도로 실제로 보면 저는 이제 그 우리 얘기 중에 보면은 이제 한 회장님 자주 이제 비판하시는 것 중에 운전자론, 그 다음에 대리운전, 그래서 잠들어 버렸다는데 이 정부에서 전략가 전술가도 없을 뿐더러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뭐 외교나 국방 안보위 쪽에는 그 셔틀 전문가들만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냥 배달만 하고 포스트맨들만 있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어이가 없고 말씀들 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그걸 이제 전달하려고 제가 그러는데 종전선은 도대체 왜 이 셔틀 정부에서 포스트맨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 정부에서 왜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왜 이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냐 지금 이 질문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하고 좀 거기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종전선언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 실패하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심기를 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은 북한의 그 김정은의 심기가 좀 누글거려 가지고 북미 대화를 하지 않겠는가, 북미 대화를 살리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전문가로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 자체가 종전선언을 별 필요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종전선언이 그러면 종전선언이 뭔가? 한반도에서 분단 이후에 제일 중요한 전쟁이 뭐였습니까? 6.25 전쟁 아닙니까? 김일성과 뭐 스탈린, 모택동이가 공모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으면 지금 독일보다 먼저 통일이 되었겠죠. 그런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도발도 엄청나게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왜 미국 보고 종전선언을 해주라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오히려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전쟁을 뭐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종전선언을 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 한민성이나 정당성도 없는 건데 단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끝나니까 이 정권 연장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종전선언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되면은 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래도 성공했구나 하고 이렇게 쏘아 넘어갈 사람들이 한 30-40% 내지 50%는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은 미군이 철수해서 제대로 국방을 지킨 나라가 없습니다. 과거에 베트남이 그랬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그랬고 우리가 6.25 때 1945년 삽방이 되고 나서 49년대 주한미군 예, 그리고 49년대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50년대 바로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6.25의 그 엄청난 국민적 고통을 받은 겁니다. 지금 얘들이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주한미군 왜 와 있냐? 너 가라! go home!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남한을 공격하기 쉽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쟁사 역사를 보면은 최근 뭐 1970년대 베트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바로 터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딱 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쇼 정권이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쇼, 다 보여주고 어떻게 보여지냐. 그래서 결국은 종전선언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남겨놓고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상징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얘들이 정말 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실이 된다. 즉 자신들이 종전선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종전선언을 뭐 이후 정권이 망쳤다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쇼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으면요, 왜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천안함, 연평도 여기 죽은 사람 다 뭐고, 여태까지 공격받아서 죽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 북쪽 가다가 거기서 조난돼가지고 갔다가 타 죽은 공무원,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정말 진짜 아주 질이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한데, 이 소위 남북 군사회담, 그러니까 그 남북 무슨 뭐 이렇게 군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 불구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모 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 움직임이 과연 합법적이었는 것인지 전체를 한번, 이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누구를 처벌하고 위함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북한 쪽 22사단 쪽 뚫린 것도 결국 마찬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때 GP 폭파 안 했으면 그렇게 쉽게 안 뚫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살펴보려면은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한다면은 위협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군대, 뭐 일부에서는 홍길동 군대라고 하는데, 그 또 이제 이 부당한 정치권 개입, 군 인사에 부당한 정치권의 개입을 해가지고 정문직업군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이 위협에 대비해서 정당한 국방 정책도 만들지도 못하고 또 국민들한테 홍보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돼 버렸다. 그래서 정말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새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 장군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픈데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그런 진짜 무능의 극치를 하고 있는 게 현 정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카터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북한에 잡혀있는 한 명, 미국 시민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해서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를 따르면 자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데도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국가 지도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보궐가 돼버리고 그 순간 이게 어떻게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 국가 지도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방은 오로지 그 정만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법적으로 완전히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군대의 그 신뢰라는 문제랄까 이런 것에서 제가 되게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대대장들, 연대장들 보직 행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 소위 무슨 뭐 병역 문화나 이런 것들을 뭐 저간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병역 문화 좋아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죠. 과도한 그 눈치 보기. 그래서 뭐 부대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잡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냥 지휘관들 다 보직해임 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실제 잘했건 잘못했건, 왜냐하면 하다 보면 온갖 요즘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군대 오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클레임 거는 것이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작정 일단 야 시끄러워 얘기 나와. 야 보직해임. 자 해임시켜. 뭐 쟤 일단 파면시켜. 이러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휘가 안 되는 군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군대를 이걸 어떻게 과연 이걸 회복을 시켜 나가야 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우자. 야, 저거 목표야 가서 싸워. 근데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럴까 병사를 무슨 뭐 부속처럼 여기고 함부로 희생하고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이미 그런 지휘관은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뭐 일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지휘관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바라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군대를 끌어나갈 거냐.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무슨 뭐 모병제를 바꿔야 된다 뭐 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명령이 정당하고 정말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 거라면은 그거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뤄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럼 군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즉, 뭐 청와대에서 뭐 얘기 나올까봐, 와서 예를 들어서 뭐 타기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와서 막 난리 칠까봐, 그럴까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자기 할 거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조차 못하는 장성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별다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장군님 지난번에 뭐 말씀하실 때 오바마 대통령 때가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에 그 국가안보회의 하는 석상에서 지휘관이 오바마보다 훨씬 중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그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 봤는데 사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은 인사보다도 더 중요한 작전 지휘까지도 군사 전문가들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현 정부는 이 군의 인사권을 전부 다 독점해서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 군인들만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양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군에 흘러 들어가서 서서히 잠식돼 갖고 고소, 고발, 그 다음에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군내에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내에 침투를 안 하고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이것을 법률적으로 제한을 해서 대통령이 손을 못 대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장군 이상만 대통령이 행사를 하고 나머지 삼성 장군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각군 총장들이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군 내에 결집이 되고 또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법률적으로 당연히 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 법률적인 어떤 정책이 확립이 돼 있어야만이 정권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군인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군을 이제 전문직업군, 정치적 영향이나 혹은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좀 중립적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전문직업군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그 미국에 보면은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이 있었고 그 밑에 그 누구죠? 그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나중에 그렇죠. 마샬, 조지 마샬이 이제 예. 아이젠하워를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예. 건의를 하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2차 대전 중에 미국 육군이 한 800만으로 늘어났으니까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이육군을 100만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시를 하니까 조지 마샬 육군 참모총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 초강대국이 되는데 그렇게 8분의 1로 막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라고 말을 했어요. 노라고. 그래서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은 이게 혹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조지 마샬을 해임시키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약간 두려움을 가졌대요. 근데 그 다음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지 마샬을 부르더만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건전한 거야 하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장군들의 리더십의 본질이 뭐냐? 그 미 국방대학원 프리어 교수라는 사람이 1900년도부터 이제 1945년까지 미국군 장군 400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미국 장군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리더십 중에 하나, 장군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장군. 그게 미국 그 장군의 리더십이다. 예를 들면은 이 문민 대통령들은 군에 대해서는 사실 시시콜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민 대통령 혹은 정치 지도자들한테 군의 전문적인 식견을 이야기함으로써 당당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군에 대해서 이해도 전진시키고 정책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장관의 자질이고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뭐 스타들의 장군들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그다음 침묵의 문화, 복종의 문화가 군대에 체질화돼 있어가지고 결국 5년 단임 정권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지조 없는 줏대 없는 장군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 체질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중간에 여기 이제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와서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이제 그 말씀대로부터 들어보면 특히 이제 아까 양옥 박사님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중국 관련된 얘기 보면 저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올해 20몇 년 있었으니까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만 잘 지내면 지금 정부처럼 잘 되면 당연히 그냥 중국이 우리의 편을 들어서 북한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중국 학자들하고 중국 현지에서 얘기를 하고 해보면요. 이제 사적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나갈 때도 있지만 이제 뭐 분장할 때라든지 사적으로 식사할 때나 이럴 때 물어보면 사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쟤네들이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테면 현실주의 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다고 지금 하는清华대학의 옌시통 교수 같은 경우는 북한을 우리 동맹국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중국은 원래대로 비동맹 원칙 그대로 그냥 제로다. 그런데 미국처럼 최소한 한 20개 동맹국 내지는 동맹성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제로라고 한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예요? 그 북중 동맹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문서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중 간에 분명히 얘기해야 될 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나오는 얘기 보면 적당한 데서 상당히 갑자기 이분들이 사회학자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자들도 아니고 도덕선생이 돼서 중간에 적당한 중립을 얘기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로 빠져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설명될 수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한중 관계도 그렇고 지금 국방도 지금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제 첨언을 좀 드렸습니다만 질문 하나 이제 드려도 될까 하셔서 자이언트님이 올리신 얘기인데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 동북아 국가들의 불완전 주권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셨고 북한 문제는 결국 주권의 문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좌파애들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 하셨는데 사실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저 강화조약 이게 1951년 9월 8일 제가 자료를 금방 또 기억이 안 나 찾아봤는데
연합군과 일본 간에 이제 그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제 역할도 됐는데 지금 질문 내용에서 보면 이제 그거죠. 북한 문제는 결국 주권 문제. 동북아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주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질문을 좀 드린다고 합니다. 예, 한번 답을 주시죠. 조금 불완전한 주권, 동북아 국가들의 불완전한 주권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그리고 북한은 결국 북한 문제는 결국 그러면 주권 문제가 아니냐? 주권이 다 없으니까 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모든 세계에서는 DPRK, ROK 이렇게 해서 한국이나 뭐 북한이나 다 주권 국가로 대접을 하고 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뭐 주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스웨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갔는데 그 러시아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는 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약간 의문이 있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만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는 말이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미국 시킨 대로 하니까 주권이 없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뭐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러시아도 주권이 없는 국가네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 눈이 동그라지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어.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합의해가지고 제재를 이렇게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러시아도 제재를 안 풀고 이행하고 있는데 그럼 러시아도 그러면 미국 시킨 대로 해가지고 주권이 있느냐 이걸 물으니까 그 양반이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 보고 이제 주권이 없는 나라도 그렇지. 왜냐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 나라가 무슨 주권이 있는 나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이제 사실은 아까 김영철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을 막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한미동맹을 부르고 해요. 왜냐면 세계 1등인 국가하고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표리가 부동한 겁니다. 그런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괜히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권 독립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자주성 주권 막 부러져 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생존을 중국의 경제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주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 국가들끼리 서로 남의 나라를 비난할 때는 주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엔에서는 전부 다 주권이 있는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이런 형태로 이제 주권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주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보자면 중국이 사실은 이제 시진핑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재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도 못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럼 당신들은 왜 그렇게 미국에 따르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킨 대로 다 따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아마 그 질문을 하신 맥락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꼭 왼쪽 주장을 저거 한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북핵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막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입니다. 우리도 핵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 번영하고 살고 있는 이 NPT 체제 하에서 자 분명히 여기를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교류를 상당 부분 단절시키고 나라를 굉장히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기업을 여기서 미국으로 옮겨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거죠. 북한이 결국 저렇게 핵 개발하고 NPT 왜 뛰쳐나갔냐면 그거예요. 자기 국가안보 위험하니까 NPT 있는 그 조항 그대로 활용해서 탈퇴 조항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해서 한 건데 우리가 똑같이 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제재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핵은 어떻게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근데 뭐냐? 이 우리 핵이 아니라 미국 핵 가져다가 와가지고서 이걸 또 막으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지금 미국도 걱정인 게 뭐냐면은요. 미국의 핵태세를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미국의 핵태세가 사실 냉전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현대화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바마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비판을 크게 한 사람인데, 자, 부시 때 사실 그 아들 부시 때 이 핵전력을 갖다가 미국이 다시 한번 좀 바로 사고 해야 되는데 전쟁하느라고 비용이 없으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갔어요. 오바마 딱 들고 나니까 오바마 딱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야 우리 핵 없는 세상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이 그때 막 시퀘스트레이션을 할 만큼 굉장히 경제적인 힘들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보다가 난리가 나니까 트럼프가 이제 공약을 들고 나왔죠. 심지어는 핵3축, 미국판 핵3축을 강화하겠다. ICBM, SLBM 핵 전략 폭격기. 근데 바이든 와가지고 와서 지금 또 그게 지금 후손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갑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야, 우리가 되게 위험할 때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핵을 쏴줄 수 있어? 얼마만큼 이게, 예를 들어서 미사일 몇 개를 해줄 거야. 사실 이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적이 알면 안 되고, 알려서 안 되기 때문에 이룰 수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확실하게 뭔가 그런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토 쪽 애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핵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0여 개 정도의 그 B-61 전술핵 폭탄이 자기네 용도를 위해서 아예 무조건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물론 지금은 비핵화 명목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야, 우리는 이미 핵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 또 핵을 다시 가져놓자는 거냐? 그럼 북한 비핵화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미 그 단계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미 북한은 핵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내려놓게 하려면 여기에 갖다 놓는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물론 제가 차기 정부에서 당장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최악의 옵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의회나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한국도 NPT 조항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조항에 부합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권리가 있고, 그게 이제 주권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미국이 뭐 동의나 동조하지 못하지만 암묵적인 그런 협력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이미 여러 번 나왔고, 특히 뭐 작년에도 많이 나왔고,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 측에서도 똑같은 논리라면, 북한과 똑같은 논리라면 우리도 주권에 대한 혹은 뭐 방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좌파들한테 너무 선동된 이런 거에 뭐 꼭 우파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채널은 이제 국제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립이 됐든 국제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서로 충분하게 지금 얘기가 돼야 되는데, 좌파들이 강한 전술적 선동에 너무 우파들이나 이런 중도파나 혹은 저처럼 뭐 국제파라고 강조하는 이런 쪽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됐어요. 5년 동안. 맞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 이제 2년 반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동지님들은 여기 뭐 욕도 안 올라와요. 채널에. 딴 데 같으면 뭐 쌍욕이 올라오는데 여긴 전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자기들끼리도 정화가 돼서 서로 사과하고 끝나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반도적 시각에서 일단 벗어나자. 그래야 진영 논리 벗어나니까 적어도 아태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제파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통일 이후의 국가 대전략, 100년 대전략을 집단지성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소통해보자. 이게 이제 이 방송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4월, 5월 달에도 계속 이 방송이 되는데 오늘 이제 특히 아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그 제가 이 뭐 주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짚었지만 조금 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한 5시 20분인데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되긴 했는데 한 20분 정도만 좀 더 하는 걸로 하되 부족했던 거 있잖아요. 이 좌파들이 너무 선동돼 있어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이제 그 양욱 선생님처럼 그 이제 핵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자는 게 아니다. 왜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토론도 보면 선제 타격 가지고 계속 지금 불 붙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그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제 타격이 공격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방어 마지막 수단의 방어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티격태격 여기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임 박사님이 이제 드론 전문가로 이제 또 돼 있기 때문에 북극성이라는 분이 탐지 불가능한 드론을 가지고 국제법에서 북쪽과 연관된 경계선에 이렇게 포위를 하면 그것이 그 소위 말하면 극초음속이나 혹은 기타 이 미사일 방어에 대한 부분을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초보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드론을 활용한 방어 전략 뭐 이런 건 혹시 어떻습니까? 뭐 그 분야에 대한 걸 질문한 것 같아요. 네. 예, 드론으로 방어도 할 수 있지만 방어보다는 공격형으로 더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 드론 방어 현재 이제 전투병 한 명하고 드론 한 대하고 능력 차이는 이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드론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티 드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에 드론을 일개 뭐 한 400기 정도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다 막기는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는 빠져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한번 사정을 했을 때 정자가 그 난자와 결합되는 경우는 2억에서 3억 마리 정도인데 정자가 건강한 사람의 정자라 그러면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400기, 500기, 뭐 1000기 이렇게 드론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파로 제밍을 걸어서 다 추락시킨다든가 뭐 그물망어를 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일일이 요격 미사일 체계로 다 격추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공격하겠다는 낌새가 보이거나 이러면은 먼저 이것도 선제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륙을 못하도록 일단 이륙을 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자율 비행을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평창올림픽 할 때 군집 드론 쇼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무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북한이 서울 불바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이 뭐 사실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연료들로 꽉 차 있었습니까? 가스, 휘발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특히 이게 GPS, IP 주소 체계로 돼서 예를 들어서 63빌딩 23층 왼쪽에서 세 번째 이렇게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공할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북한이 몇 년 전에 한때 우리 뭐 사드 기지도 정찰을 하고 했는데 지금 잠잠합니다. 왜 잠잠하냐? 걔들이 자꾸 그것을 노출시킬수록 우리 한국이 대안티 드론 이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잠잠한 겁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잠잠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거꾸로 그 지금 질문이 그러면 저쪽에서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드론을 활용한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육해공군 해병대가
전반적으로 이걸 3, 4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가공할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스라엘이나 미국 가서 군사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비용 측면하고 겉으로는 인명 존중 사상 때문에 한다는데 실제로는 비용 문제하고 능력 문제 때문에 무인 기술, 무인 무기 체계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한 말씀만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가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지금 엄청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죠, 지금? 예. 이게요, 드론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통신 채널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수준은 뭐냐면, NCW의 N자 근처에 이제 조금 다가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군집 드론 말씀하시지만, 군집 드론 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거 휴대폰 주파수로 하니까, 옆에서 핸드폰 많이 켜고 있으면 제대로 작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 하는 것도 미리 전날 찍어 놓은 거 돌려가지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통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자, 소위 얘기하는,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JADC2 같은 것들, 그거 안 갖춰놓으면 무인 체계, 드론 체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또 뭐냐면은요, 아직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무인 체계 하나를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 요원들이 달라붙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드론을 써서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위험한 임무에 사람을 덜 보내는 것 뿐이지, 사실 별도 인원을 더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게 방향으로서 그렇게 끌고 가고, 이거를 되게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군님 같은 분들께서 중요한 자리 가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돈을 들여야 될지에 있어서는 조금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특히나 그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국이 이란 군사 지도자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이 위성 채널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이란까지 이걸 조종 통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드론을 조종 통제하는 거하고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통신 링크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보완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에 타고 또 오토바이 타다가 자동차를 탄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이 드론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용 부분은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고도화 시켜나가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뉴욕타임즈에 나왔는데, 김정은 초기부터 한 2015년까지 그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실패한 이유가 미국에서 그 사이버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좀 마비시켰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게 이제 레프트 더 런치, 그래서 이제 발사의 왼편 이제 작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 발사의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하다 받으면 부대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해서 부대가 이제 배치된 다음에 발사 준비를 갖추고 발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라와서 타격하고. 근데 바로 이 발사 지점의 왼쪽, 그러니까 발사의 직전 단계에서 이 전 단계에서 뭐를 막아내야 된다. 이 접근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킬체인 작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발사의 왼편, 그렇죠. 전반적으로 발사의 왼편 작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뉴욕타임즈 그 기사 때문에 레프트 오브 더 런치가 마치 사이버 오퍼레이션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혹은 그러니까 사이버 전자전이라고 그러죠, 미국. 예. 이제 그런 역량이 되는데, 분명히 사이버 전자전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어느 단계에서는 지휘 통제를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최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 네트워크망이 폐쇄망이죠. 군용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폐쇄된 망에 어떻게 들어가서 얘들을 무력화시킬 거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연 그때 실패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요, 저희 이제 북한 미사일 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저거 실패 아닌데 그냥 단계 따라 간 건데, 그래서 되려 이제 약간 그 기사는 조금 뭐랄까 영감을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근데 하지만 방향성은 맞다. 즉 사이버 전자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적을 죽이지 않고 싸움을 안 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저도 이제 사실 그 지금 3사에서 나온 사이버 전자전 그 교재를 제가 또 한번 같이 만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진짜 중요한 접근이다. 이 미래전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질문이 아까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 분위기 타임을 제가 못 맞춰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요 질문만 이제 드리면 다 오늘 채널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은 제가 제 역할은 한 것 같아서, 그 금방 양 박사님 말씀 연결해서 보면 좌파 정권에서 우리 군부들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아까 사이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전에서 필요한 조치들, 뭐 방어 수단, 그런 과정 중에 선제 타격도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있는 것이고, 예, 사드의 추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원칙에서 고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걸 무기력화 만들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밝힐 수 있는 얘기나 혹은 뭐 앞으로 차기 정부가 북한의 공격에 대해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올라와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북한의 공격을 무기력화하게 하는 것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미사일 발사 전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위치나 이걸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때릴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위 방향 탐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포 가서도 포 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서 깃발 딱 꼽아놓은 다음에 위치 딱 잡아놓고 이제 그 포상 거치한 다음에 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그 적의 그 인지 체계를 무력화하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쟁 형태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양학 작전, 그 이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전자기파 분야, 혹은 뭐 사이버 전자기파, 뭐 혹은 우주, 이런 쪽에 관한 어떤, 제가 구체적인 그 수단은 말씀 못 드린다 하여튼 교란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의 미사일 발사 자체를 발사를 하더라도 전혀 엉뚱하게 떨어지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어요.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요, 하드 킬도 중요하지만은 소프트 킬이 훨씬 더 그 뭐라 그럴까,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나 준비들이 하여튼 전혀 놀고 있지 않다. 되게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저도 이제 해당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한국형 모자이크 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마치 이제 여태까지 보면 이런 킬체인을 작전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걸 한 6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 F2T2EA라고 그러는데, Find, Fix, Track, Target, Engagement Assessment.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자, 일단 뭔가 찾아서 얘가 적인지 아군인지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적이라고 확정이 됐으면 얘가 이동하는 걸 쫓아가야죠. 쫓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때릴지 수단을 결정하고 와서 교전한 다음에 얘가 죽었나 죽지 않나 확인하고 살아있으면 다시 죽여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킬체인입니다. 근데 이 기존의 킬체인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 F2T2EA의 작업을 하는 이 무기 체계들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하나 뭐가 문제가 생겼다, 작전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킬체인을 강화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인공위성이 하나가 뭐 정찰위성 하나가 뭐가 하나 안 된다? 그럼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작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개념 뭐냐면, 어떤 비싼 무기체계 하나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 능력을 조금 더 저렴하지만은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무기체계에다가 분산을 시켜 놓은 다음에, 만에 하나 노드 하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네트워크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 노드가 끝나도 다른 노드 찾아서 계속 가고, 그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서
작전의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연구들을 뭐 저도 좀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무기 체계들이 개발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제가 자세한 얘기는 더 좀 드리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랬어요. 또 질문하신 수월신님이 양옥 박사님이 흐흐흐 하면서 돌려 말씀하기 힘드신가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희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국방안보나 외교전략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주권 국가이고 힘이 있는 국가이자 외국에서도 전부 다 선진국으로 인정한 선진국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국방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뭐 5, 6위 뭐 최소 아무리 해도 10위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자존감 낮추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 의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운전자론이 계속 나왔는데 한반도 운전자론. 근데 이제 무지, 무식, 무의지를 갖고 졸음운전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졸음이 더 운전이 더 위험합니까? 음주운전이 더 위험합니까?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졸음운전 해갖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진짜 뭐 주권이 없는 국가라고 할 정도로 김여정한테 끌려다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다음에 또 이 음주운전자가 국가를 운전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민화를 또 많이 했습니다. 이 국방에 대해서 너무 무지, 무식, 무의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의지입니다. 무의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문민화를 많이 했는데 이건 문민화를 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한 겁니다. 우리 국방이 문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민간인을 군에 아웃소싱을 많이 했는데 그럼 왜 군인들은 민간으로 아웃소싱을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 소통과 대화, 화합 이런 측면이라면 당연히 민에서 군으로 아웃소싱되면 군에서 민으로도 아웃소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면은 역사를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런 무지한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인들을 전부 다 공무원, 공공기관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왜?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미국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우리가 대북 우위를 하려면 휴민트 즉 인간 스파이 이걸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관이나 뭐 영사나 그다음에 대사 사실 공식적인 그 화이트 스파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네네. 그렇다면 이런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근데 국방을 지키고 국가를 번창하게 하고 번성시킬 역사의 길이라는 그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 이게 무의지, 무식, 무지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졸음운전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은 더더욱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이언트님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재밌는 게 바로 올라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 가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고 하니 지금 이제 이겁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국방장관의 구도를 보면은요 군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합참의장도 하고 뭐 참모총장도 하고 해가지고 해서 자 소위 저 사람이 잘났다 똑똑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인 중에 제일 선임자를 민간인을 만들어서
그렇죠. 장관을 시켰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장관으로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군의 선배로서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가서 전군 지휘관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합참 의장해야 될 거고요. 장관은 기본적으로 캐비넷 내에서 정부 내에서 돌아가면서 각 부처와 합의,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걸 갖고 군이 뭔가 작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는 장관을 민간인을 간치는 게 맞는데 어떤 민간인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민간인 중에 전문가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민간인도 사실은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완전히 전문가가 될 수 없다면 정부 내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 즉 정권에 지분이 있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와서 이 사람이 딱 그 일종의 저게 되면은 정치적 중립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독립이 이 사람이 지켜주는 하에서 생겨나게 만드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겠느냐. 뭐 약간 좀 신뢰받는 군대 오늘 그 얘기 중인데 예. 사실 금방 말씀하시던 너무 군 편중적이다 이런 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그 국방장관이 민간에서 정말 민간 전문가가 나오고 군과의 그 독립 체제를 통해서 보장해주고 뭐 검찰도 그렇게 필요합니다만 그런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군 출신 중에 그렇게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빈 라덴을 생포 작전을 할 때 합참의장이 전권을 위임해주고 독립적인 작전 지휘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것처럼 완전히 우리나라도 합참의장에게 모든 군사 작전 정권을 위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순수한 민간인, 군에서 사성을 달고 나와서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됐다고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민간인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어 가르쳐 주는데 3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이것도 업무 파악도 건성으로 뭐 군단급 이상 이 정도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럼 1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사이는 공백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합참의장의 군사작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 줬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오늘 이제 방송 우리 어쨌든 뭐 방송에 PR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 한투기에서도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계시는 한용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행시 출신의 남북관계 다 들어갔고 핵정책학회에 만드셔가지고 회장도 하셨고 평화학회 회장도 하셨고 더더군다나 국방대 부총장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군 출신의 우리 임장군도 제자 아닙니까? 우리 한용석 박사님처럼 이렇게 군사 전문가분들은 뭐 용어 뭐 이해라든가 이런 게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우리 시청자들도 우리끼리 얘기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게 한투기를 하면서 제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한용석 박사님 같은 분이 정말 이제는 안철수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미 당이나 이런 쪽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 국방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중에 한용석 박사님이 후보들 중에 한 분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본인 앞에 앉혀놓고 이제 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뭐 그 한 박사님 같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양 박사님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전문가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자가 한 1000명 이상 되고 그래서 그 본인의 저 생각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그 우리나라 그 헌정사를 보면은 그 4.19 혁명 이후에 1년 동안 이제 민주당 정권에 있을 때 민간인이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이승만 정권에서 이범석 장군, 이범석 장군 같은 사람은 사실 뭐 광복군이긴 했지만 꼭 군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광복군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군 장교로서 3년간 보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국가안이 투철하고 국방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이제 양욱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역대 국방장관들을 쭉 이렇게 자문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합참의장을 하고 국방장관이 된 사람은 자기가 육사 선배라 해가지고 합참의장한테 야! 이렇게 말도 놓고 그 다음에 뭐 외국학자들이 와가지고 합참의장한테 질문하는데 자기가 뭐 나서가지고 답변 다 해버리고 합참의장은 완전히 뭐 그냥 허수아비더라고요. 왜 자기가 선배라도 이야기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4스타 출신이 했는데 그 국방차관을 3스타 출신이 하니까 그 자기한테 반대되는 이야기 했다 해가지고 뭐 그 정책회의에서 그냥 핀잔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정말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정부 수립 70주년이 지났는데 80주년을 다가가고 있는데 정말 국방장관은 뭐 민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우리 따지고 보면 민간 전문가들도 청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제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방대뿐만 아니라 국방연구원에도 뭐 30년 40년 동안 근무한 민간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또 언론에서도 보면은 국방부 출입 그 군사 전문 기자 뭐 30년 넘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층이 두꺼운데 그거를 놓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제 문민정부 하에서 30년을 지나왔는데 이 국방부 장관 보면은 이게 각 군의 대표인지 왜냐하면 저희 뭐 해군 참모 중간 출신은 해군은 잘 아는데 육군과 공군은 하나도 모른다 말입니다. 또 육군 출신은 공군하고 해군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이제 합동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합동문 측면에서 합참의장이 뭘 다 하면 되는 거고 국방장관은 국회와 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다루어야 되고 그 다음 국민들한테 또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뭐 정부 예산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지도자 정치인들한테 국방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군복을 갓 벗은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이제 국방장관이 갓대가지고 그렇죠. 이 이야기하면은 군의 전문 직업성을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고 그냥 군대의 체질화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복종하니까 무조건 복종하는 게 그냥 중성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민간 정치인들이 국방 문제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폐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이거 문민 국방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과거에 지금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마더로스 출신이 국방장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말 우리 한영숙 교수님 이런 분같이 국방 분야에 30년 이상 하시면서 모든 용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군사 전략이라든가 국방 정책 이런 걸 다 꿰뚫어보는 이런 민간인들은 충분히 장관을 해도 된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민간인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정치화, 군의 정치화의 상당 부분은요. 사실은 소위 군 출신 장관들에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뭐 여야 진보 보수 할 거 없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장관이 와서 밑에 있는 그 소위 그 방금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합참의장, 총장 존중하지 않고 내가 선배야 내 말 들어. 그리고 나는 대통령에게 충성해. 이래버리니까 군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장관이 뭔가 자기가 정권에 지분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이 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뭐냐 중간에 이제 국가안보실장까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심지어 그래서 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국가안보실장이 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출신이 가서 올라가서 간다? 그 군 선배 중에 선배가 간다? 완전히 이게
옥상 오게 돼서 뭘 얘기를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설계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해야 됐다. 그리고 장관의 역할이 우리 지금 하던 이런 군 출신 장관들이 와서 막 앞에서 지휘관처럼 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하참 의장에게 넘기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 내에서 정치를 하는 장관이 돼야 된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국방부에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여태까지 끌려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검찰 최근에 이제 윤 후보도 검찰 독립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 지금 실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이지 못했다 하는 그 말씀에 제가 갑자기 그냥 100% 동의가 갑자기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한 예상보다 조금 했는데 마무리 발언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회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죠. 네, 국방이라는 것이 국방의 본질이 뭐냐? 국민들이 그 편안하게 잠잘 때에 잠잘 수 있도록 눈을 뜨고 이제 적진을 살피면서 경계를 하고, 위협을 위협이라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위협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국방정책을 세워서 정권하고는 좀 중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미리 해소해 나가는 것이 국방정책이 할 일이다. 그런 이제 국방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지난 5년간은 너무나 국방의 본질을 무시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방부가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건지 북한의 국방을 지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국방부가 아닌 북방부가 돼버리는 그러한 그 본질 왜곡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호 박사님 짧게 오늘.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했던 분들 맨 처음에 한 분만 빼고는 다 불쌍하다.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장관칙을 못 받았습니다. 다 바이패스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화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장관조차 존중이 안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기획하고 한 대로 그냥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사실 이게 최순실이가 있는 것과 같은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국방부가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뭐 국방 문민화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국방부 안에 공무원 들이고 군인 쫓아낸다고 문민화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해당 정권이 자신의 의지를 투영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정권을 가져가는 건데, 그것을 얼만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해가고 기존에 있는 군인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그 목적을 어떻게 나가느냐, 그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을 구성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군은 정치의 시녀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군을 정치의 시녀이지만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현 정부는 그야말로 무의지를 갖고 국방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의 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배워왔고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단지 글을 쓰는 그런 군인들을 쓰는 국가 지도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걸 확실히 알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그 예상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이 됐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도 많이 배웠는데,
3월 1일까지 방송된 이후에 4월달, 5월달에도 2차 방송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오늘 많은 얘기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선제 타격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이 아니고 제가 댓글로도 조금 올렸지만 조금 더 깊이 전문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을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토론에 다시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전문 용어를 얘기할 때요,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으로만 보시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선동에 넘어가는데 제 채널이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전문성, 집단지성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동지님들 공부 더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선제 타격, 이게 뭐 어떤 느낌이다. 이걸 다른 분들이 오히려 저 대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얘기가 재밌어서 갑자기 시간이 예상보다